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화요일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요 좀 무겁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지난 밤 사이에 크게 하락하면서 오늘 아침 한국 증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미국 증시가 장 후반 이후 거의 장 마감쯤에는 플래시 크래시라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자,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하면서 미국 증시가 지난 장 마감 즈음에 폭락이 더 깊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이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난 미국 증시에서 자, 이러한 현상이 향후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증시 특구에서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플래시 크래시, 그리고 한국 증시의 반응. 오늘 글 주제는 이렇습니다. 자, 일단 플래시 크래시가 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쭉 하다 보면은, 개인 투자자일 수도 있고, 기관 투자자일 수도 있고, 자, 매도의 기준이 각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매매를 하게 될 때는 그 매도 시점의 시차가 좀 갭이 크게 발생합니다. 오늘 매도할 예를 들어서 추세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오늘 매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달 뒤 매도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 때문인데요. 여러가지 매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프로그램화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만족되는 순간 바로, 기계적인 매매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 기준은 다양합니다. 트레이더마다, 그것을 개발한 트레이더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기관마다 또는 외국인마다 그 기준 자체는 모두 틀립니다만, 하나의 공통적인 현상은 조건이 발생하면 매우 기계적으로 매도 주문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계적인 매도 주문이 나가게 되면요, 어떤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조건들이 각 트레이더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추세가 무너질 때, 그런 조건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공통된 지점을 지날 때, 일시에 매도 주문이 일순간에, 하루에 집중돼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발생될 때, 증시가 일시에 번개처럼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플래시 크래시입니다. 자, 이런 현상은요, 과거 2010년 5월 6일에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8% 넘는 증시의 하락률이 그때 당시 발생을 했었고, 그 이후에 플래시 크래시 현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도를 미국에서 강화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랜 기간 동안은 보이지 않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증시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여러가지 조건이 일시에 터졌을 수 있다라는 정황이 보여졌습니다. 2010년처럼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4%대 급락이었으니 제법 큰 낙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전에는,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됐네요. 이제는 1987년 10월에 블랙 먼데이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증시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죠. 그때 하루 만에 22% 넘는 폭락이 발생했는데요. 요것이 대표적으로 역사 속에 남는 최초의 플래시 크래시입니다. 자, 플래시 크래시, 1987년 당시에는요, 풋 옵션을 활용한,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 많이 이용됐습니다. 이 쉽게 얘기 드리자면요, 변동성이 올라가면 위험이 커지니까, 변동성이 높아지고 주가가 하락 추세일 경우에는, 풋옵션의 리스크, 프리미엄이나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중요한 변수인 델타가 상승하기 때문에, 해지 비율을 높여라. 그런 것이 바로 풋옵션 델타를 이용한 동적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이때 당시 많은
기관, 미국 내 많은 기관들이 이 자산 배분 전략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 결과 일시에 매물이 쏟아지는 블랙 먼데이 현상이 1987년 10월에 발생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뭐 그때 같은 경우 그 동쪽 자산 배분 전략 그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하나의 형태의 그 동쪽 자산 배분 전략만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진화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이런 현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도표하고 차트하고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미국 증시가 완만하게 상승한 게 아니고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등락을 이렇게 그리면서 뭐 걸어갔다면은, 움직였다면 이거 이제 조건들이 다양하게 있었을 텐데요. 워낙에 매끈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모멘텀 플레이어든 또는 뭐 동쪽 자산 배분 전략을 사용하는 플레이어든 특정 그 어떤 자신들이 생각할 때 여기를 넘어가면은 매도로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게 거의 뭐 비슷한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하나 건들면서 하나하나 건들 때마다 매도 물량이 출회됐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계속 매도세가 나오면서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마치 이제 도미노 현상처럼 폭탄이 하나 빵빵빵빵빵 터지듯이 그렇게 발생했던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었겠죠. 자산 배분 전략도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뭐 모멘텀을 이용한 어떤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추세가 꺾이면 난 매도하겠다. 이 추세 도표를 보더라도 요 상승 추세가 중요한 지점에서 하향 이탈했을 때 매도 시그널이 나왔던 거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으니 빅스 지표가 추세 돌파하면 난 매도하겠다. 이런 투자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빅스 지표, 공포 지표가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단계적인 매도들이 순차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기술적 지표들 뭐 어떤 신호가 나오면 매도하겠다, 그런 투자자들도 있었겠죠. 거의 대부분의 기술적 지표들 요 정도의 이제 추세 이탈이면요 거의 대부분 매도 신호가 발생되게 됩니다. 자, 결과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이틀 만에 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2800포인트대에서 2600포인트대까지 깊은 하락세를 보여줬고, 오늘 장중 우리나라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요 이 충격이 흡수되는 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 이틀 만에 회복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 그 플래시 클래시 이후에 뭐 시그널들이 발생해서 매도를 쭉 하겠지만 가장 늦게 또 매물이 쏟아지는 플레이어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투자자들 뭐 어떤 기계적인 매매를 하지 않는 개인 투자자들도 공황감 속에 빠져서 투자 패닉 상황에 빠져서 매물로 뒤늦게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요.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 수준의 신용융자 잔고 이야기가 계속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번 그 플래시 클래시 상황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신용융자 잔고가 강제 청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매도 물량들이 계속 출회될 가능성이 있어서 뭐 충격이 흡수되는 데까지는 한두 달 정도는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때도 충격 흡수되는데 한 두 달 정도 걸렸고요. 폭락한 이후에 이게 이제 상승 추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좀 완화됐어요, 뭐 좀 안심해도 돼요 하는 추세까지 가는데 두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87년 10월에 발생했으니까 거의 뭐 88년 1월 정도 돼서야 좀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2010년 5월 때도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데 두 달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때는 한번 충격받고 자율 반등이 있었지만 또 한 번 또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거나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로 인해 가지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매우 냉랭합니다. 요게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둠스데이 경계 아니냐, 그런 이제 공포 심리도 지금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기사 그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와 커플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미국 증시가 기침을 하면 한국 증시는 독감에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자, 뭐 이번에도 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어제 증시 토크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 대비해서 현격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고평가된 국가군에 속해 있고, 한국 증시는 저평가된 국가에 속해 있죠. 그것도 한국은 저평가 상위권, 미국은 고평가 상위권.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 증시의 투자 매력이 높은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보다 고평가된 이유, 반대로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이유는 오랜 기간에 박스권 장세가 있었기 때문이죠. 2011년 이후 미국 증시는 110%가 넘는 강세장이 7년간 지속됐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 증시는 30% 정도 상승했을 뿐이에요. 올라간 수준이 매우 미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충격, 미국 증시 충격이 한국 증시에 어떤 궁극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이냐, 요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거나 시장은 지금 약세장이 펼쳐지고 있고, 뭐 종목 단위로는 아마 10%가 넘는 손실률을 이틀 만에 겪는 투자자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자,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 지금 보면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어요. SNS나 뭐 제 증시 토크 댓글을 보면요, 그러한 기색이 매우 역력합니다. 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제 요번 플래시 클래시가 둠스데이가 아니냐, 정말 이제 그 끝없는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그런 하락장은 아니냐라는 공포 심리가 밑에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죠. 그건 이제 가봐야지 압니다. 근데 여러가지 정황상은 한국 증시는 그러기에는 너무 억울해요. 예. 2008년 금융위기처럼 고점 대비 주가지수가 반토막 나는 정도의 하락? 그렇다면요, 이건 뭐 인생에 두 번 다시 없을 투자 기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주가지수가 하락한다면 대략 한 2200포인트 내지 2100포인트, 그 정도입니다. 아주 심각한 꼭 뭐 치명적인 하락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서부터 2008년 같은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자주 강조드립니다만, 우리가 이제 투자를 길게 이어가야지만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길게 이어가다 보면 이런 하락장도 만나게 되고 상승장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게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증시 토크 주제로 한번 심각하게 좀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전략인 50대 50 전략, 70대 30 전략,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50대 50 전략은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이 50대 50 해가지고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비중을 다시 조절해 주는 방식이고, 70대 30은 마찬가지입니다. 70% 주식, 30% 안전자산,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비율만 다시 맞춰주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간단하지만 매우 파워풀한 자산 배분 전략이에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안 씁니다.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간단한 거라도 하나 꼭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작년 11월 30일에 제가 배당 수익률과 시장 금리를 활용한
가치 비율을 활용한 이론현금 비중을 언급을 드렸는데, 요것도 이제 하나의 참고 자료로서 활용하시면서 이를 이용해서 밸류에이션 지표를 활용한 자산 배분 전략도 만들 수 있겠죠. 이에 관해서는 저의 책 시간을 이기는 주식투자 불변의 법칙 개정판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증시 토크와 그리고 이제 제 그 프로젝트 369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회원님들께 제시드리는 이론현금 비중 같은 경우 지난달 말에 대략 16%였습니다. 자, 이 정도면요. 이게 뭐 크진 않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안전자산이 요 정도라도 이게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하신 분은 하락 충격을 100% 맞을 거를 84% 충격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한 5% 빠지는,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5% 빠지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론 현금 비중을 쓰면은 4.2% 정도로 그 폭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전략을 사용하면 위기 시에 리스크를 완충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번 충격 이후에 어떤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전까지 이제 고평가된 종목군 굳이 어디를 언급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자, 1월 이후부터 해서 이제 그 추세가 가치주로 전환되고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조정 후에 가치주로 확실히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져 있고요. 반대로 변동성이 높아진 고평가 종목군에 대해서는 이젠 증시 자체가 프레시 크래시 이후 변동성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커진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고평가된 종목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2011년 이후 오랜 기간 시장이 조용했었습니다. 자, 올해부터는 그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가지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10%씩 하락했다가 올라갔다 하는 게 비일비재했어요. 단단히 마음 먹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산 배분 전략 꼭 갖추셔야 됩니다. 내일 증시 토크에서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려운 시기 힘들지만 투자 원칙 꼭 지켜가시면서 냉정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의 구독하기, 시청하기 버튼 항상 감사드립니다.